가격 조정은 받을 만큼 받았다. 특히 여기에서 양극재 가격이 하락을 멈추는 현상도 나오고 있으니까 가격은 받을 만큼 받았다. 대신 뭐가 남아있냐고 하면 아직도 실적이 턴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긋지긋한 공매도가 아직은 많이 쌓여 있거든요. 현재 보면 공매도 금지 때 공매도가 504만 주에서 현재까지 공매도가 435만 주, 아직도 큰 물량의 공매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부터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커지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우리 시장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하반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실 시장이 어려울수록 가장 근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상황으로 우리나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업이라면 업황이 좋고 또 수급이 몰려들어온다, 이러면 종목들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또 외국 자금이 들어와야 상승을 하니까 외국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지 전체적인 어렵지만 시장 환경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수출 현황을 준비를 했는데요. 상반기 수출 현황을 보시면 일단 수출의 기준으로 보면 역대 2위입니다. 3,348억 달러 수출을 했고요. 또 무역수지 흑자는 2018년 이후 상반기 이후 최대 흑자를 내고 있고요. 수출 정말 잘 되고 있고, 이때 보게 되면 반도체가 전반기에 비해서 52% 급등을 하고 수출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역대 1위 수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출이 잘 될 때는 원화가 강세로 가고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처럼 흔들릴 때는 관심 종목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수출만 잘 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보게 되면 또 외국인 매수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매수 현황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23조 284억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23조 그러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지만, 이게 지금 사상 최대 상반기 매수 금액인데 직전 최대 매수 금액이 2004년도 12조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23조, 최대 때보다도 2배 가까이 더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즉,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고, 또 외국인 매수가 정말 거의 우리 시장을 쓸어 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출 잘 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는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등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어려울 때 조금 힘을 내시고요. 또 수출 종목으로 보게 되면 수출 잘 되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 설명드렸고, 여기에 맞춰서 상반기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1위 종목이 삼성전자고요. 외국인들이 약 8조 원 매수를 했고, 2위가 SK하이닉스, 즉 외국인들은 반도체 사랑이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위가 현대차, 그 다음 7위가 기아. 그래서 보면 자동차 반도체, 이게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업종이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또 그 업종을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렵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업황이 좋은 섹터는 지금 많이 흔들리지만 흔들릴 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결국 지금 원화 차트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때 지금 상반기 동안 원화 차트입니다. 원화 차트를 보면 원화가 약세로 움직였거든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원화가 약세로 움직이면 외국인들은 환손실이 나기 때문에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 상반기 때. 그러면 지금 환율을 보는 게 아니고 향후 시간이 지나면 원화가 지금보다는 강세로 가겠다, 그걸 보고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당 1,400원이죠. 1,400원 부근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내년 후내년 지나면서 1,000원까지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은 강세로 가고 그걸 보고 지금 환수익을 보고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강하게 돌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가려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 달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화는 약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가 강세로 가고 결국 외국인들은 달러가 약세로 갈 걸로 보고 원화는 강세로 간다.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우리 시장에 상반기 때 엄청난 23조 이상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지금까지가 왜 강세인지 그걸 보고 향후 또 달러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상반기 동안 있어 왔는 건데 6월까지 보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동결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스위스 같은 경우는 2번 금리를 인하를 했고 스웨덴도 금리 인하를 했고 또 ECB 유럽 중앙은행 또 금리 인하를 했고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했고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들 환율은 금리 인하에 따라 약세로 가고 상대적으로 금리 동결을 한 미국은 강세로 가고 그래서 달러가 강세 부분에 상반기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고요. 하지만 하반기로 들어오면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하반기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할 확률이 갑자기 확 높아졌고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먼저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미국보다 비슷하거나 약하게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강세로 움직였던 달러는 약세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지만 결국 9월달 미국 금리 인하, 12월 금리 인하를 본다면 지금 어렵더라도 힘을 내시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보면 미국이 이렇게 하반기에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보다는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를 보게 되면 일단 6월 소비자 물가인데 미국이 3.0%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소수점짜리까지 따지면 2.97, 3%대 아래고요.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가니까 3.0%로 나왔지만 결국 3% 아래까지 소비자 물가가 밀려왔다. 또 특히 소비자 물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물가도 결국은 잡혀가고 있거든요. 지금 6월 달 보면 5.2%로 임대료 물가가 세부 물가 중에 가장 높지만 이 임대료 물가 자세히 보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엷은 하늘색이 임대료 가격입니다. 임대료고 오렌지색, 주황색이 임대료 물가인데 임대료 가격은 전년도 대비 보면 벌써 마이너스로 하락을 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이렇게 먼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임대료 물가는 결국 수렴을 하고 점점 자연적으로 하락을 해간다. 따라서 가장 속색이는 물가도 자연스럽게 잡혀가는 분위기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안정감이 생기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고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높아졌거든요. 금리 인하 확률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보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에 있을 7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할 확률이 96%로 거의 금리는 동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시장에서는 연방금리 선물 기준으로 보면 100%입니다. 거의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시장에서는 배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12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하할 확률이 99%까지 가 있습니다. 즉 올해 미국이 2번 금리 인하할 확률이 현재 99%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 모멘텀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9월로 7월 FOMC가 끝나면 다음은 9월 FOMC니까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9월 FOMC 금리 인하를 보고 어려웠던 시장들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금리 인하가 이렇게 강하게 가니까 미국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보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리 인하를 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될 걸 보고 미리 2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도 강하지는 않지만 약세로 살짝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가 강하게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시장은 상승이 나온다.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힘을 받을 거고 내년 후내년에는 더 강한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현재 달러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달러 월봉 차트를 길게 해서 이렇게 보면 현재 달러 위치가 2010년대에 비해서 훨씬 강달러거든요. 2010년 그때에 비해서 2020년이 더 높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달러가 워낙 강달러입니다. 이런 강달러 위치에서 달러가 약세로 바뀌게 된다. 그걸 보고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23조 284억 엄청난 돈을 우리 시장에 미리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항상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우리 시장에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환율에서 환수익,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에서의 자본 수익. 이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역대 큰 돈이 들어오고는 항상 둘 다 수익을 내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1달러당 1,4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쓸어 담을 때는 1달러 주고 1,400원을 받아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지요. 그러면 원화가 계속 강세를 가서 1달러에 1,000원이 됐다. 그러면 나갈 때는 1,000원을 내고 1달러를 받아서 나옵니다. 들어올 때는 1,000원을 내고 1,400원을 받았다가 나갈 때는 1,000원만 내고 나가니까 400원, 40% 이상 환수율이 날 수 있다. 그만큼 원화는 시간이 지나면 내년 후내년 지나면 1,000원 가까이로 강세로 간다. 이걸 보고 지금 큰 돈이 들어왔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지금 어렵고 힘든 포인트지만 결국은 3,000 넘어서 3,500, 4,000 크게 가서 고점에 갔을 때 확 팔고 나가니까요. 지금 이만큼 23조 이상 큰 물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팔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상반기 때 비해서 주가 상승한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환율에서도 수익을 내고 또 주식에서도 수익을 내고 나간다. 그걸 가정을 하면 2, 3년 뒤에는 훨씬 크게 원하는 강세고 시장은 훨씬 크게 상승을 해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긴 호흡을 보고 상반기 때 거의 우리 시장을 쓸어 담았으니까요. 여기에 본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고 하면 2003년에서 2007년 지금 원화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 보면 원화가 1,300원에서 거의 900원 가까이 원화가 2003년에서 2007년 1,300원에서 900원 가까이 외국인들이 환수익이 확 나고 그리고 주가는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 대세 상승 구간이랐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이 곧 온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결국은 내년 후내년을 지나면서 지금 1,400원 가까이 돼 있던 환율이 1,000원 가까이로 가면서 사실 수출이 잘 되면 원화는 또 강세로 가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보태자면 아직 미국 대선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된다. 가정을 하면 트럼프 정부가 지난 정부 때도 보면 달러 약세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똑같은 정책을 펼친다고 보면 미국 금리 인하와 트럼프 정책이 맞으면서 더 달러는 강하게 강세로 갈 수 있고요. 그런 측면들도 뒤에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엔화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턴을 한다. 그것도 달러 약세로 만드는 환경이고요.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우리 시장은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시장이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업종들을 접근을 해야 되냐? 결국 보면 가장 펀더멘탈입니다. 수출이 가장 잘 되고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가장 매수가 많이 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탑픽으로 지금 조정이 받을 때 또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는데 항상 반도체는 정치적인 현황은 잠깐 지나가고 결국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따라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흔들릴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수출이 뭐 역대 1위에다가 외국인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자동차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시 2차 전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업황 쪽에서도 보더라도 일단 테슬라 주가가 상반기하고는 방향이 바뀌어 있고요. 또 양극재 가격이 턴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뭐 2차 전지 요 세 업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 어려운 것들 하나 더 붙이자면 지금 코스닥이 더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뭐 이평선들이 정배열이고 상승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역배열이고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나오고요. 이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고 검투세 영향으로 보입니다. 즉 검투세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개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코스닥 시장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검투세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좀 개별주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검투세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니까요. 하루빨리 폐지가 되고 또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순간으로 와주기를 기다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은 시장이 긴 텀을 1년, 2년 본다면 지금보다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어렵더라도 조정기에 매수하는 시점으로 매수 기회로 보시고 또 비중을 주식 비중을 높여가는 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셔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반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할까요? 반도체는 사실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서 흔들림이 나오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늘 정치적이나 외적인 영향은 항상 적었고 반도체 업황 사이클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어떤지 그건 기업 실적으로도 확 나타나거든요. 먼저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잠정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비해서 1452%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8조 원 예상을 했는데 예상도 훨씬 뛰어넘는 컨센서스를 나타냈고요. 여기에다가 매출액 또한 작년 2분기에 비해서 23% 이상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기업 실적이 이제 확 좋아지고 있다. 이런 좋아지는 게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건 왜 이어지는지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매출액 추이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분기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게 되면 분기 매출액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영업이익률이 1분기 9.18%에서 14.05% 확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높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피크 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걸로 보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업황이 이제 작년까지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시점에 있으니까요. 너무 흔들린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고 잘 나오는 건 역시 전통적인 D램 반도체, 특히 뭐 가장 속세계 플래시 가격, 랜더 플래시 가격만 보더라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랜더 플래시 가격 한번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때 23%에서 28% 사이 약 23% 상승을 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2분기에도 여기서 또 13에서 18% 또 상승을 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가장 속색였던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오고, 이런 사이클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실적 펀더멘탈이 좋고 또 외국인 수급이 상반기 때 정말 많이 들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조정이 매수할 기회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사이클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것은 D램 가격 YOY입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 D램 가격 그래프는 한 4년 주기로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을 하고, 요런 주기를 거치고 있는데 2023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에 본다면 2025년 10월까지는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지금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HBM이라든가 새로운 영역들이 나오면서 반도체는 수요, 피크가 왔을 때는 수요가 훨씬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파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년이 되면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버 정설도 많이 했고 타블릿 PC라든가 뭐 PC 보급도 많이 됐는데 이게 교체 수요까지 또 내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기본적인 커지는 시장 파이에다가 지난번 큰 교체 수요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내년에는 폭발적인 또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로 본다면 큰 게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특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보면 정말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잡고 반도체 업황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 110%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한번 조정 나올 위치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위치에서 현재 일봉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조지표,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보조지표 RSI가 30 이상 과매도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형주들이 이런 과매도권에 들어가게 되면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고 또 확률 높은 보조지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는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이 나올 때 지금부터는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충분히 하셔도 된다. 그러시고 2, 3년 큰 틀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신다 보고요. 특히 5월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한 평단가가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한 19만 원으로 한 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즉 외국인들이 상반기 때 쓸어 담았던 평균 단가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요. 외국인들이 뭐 팔고 싶어도 손해보고 팔고 나가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또 다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킬 거로 보니 외국인 평균 단가하고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설명까지 드리고요. 또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쭉 실적 추이를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보면 일단 매출액 짙은 노란색을 보면 계속 증가를 하다가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때 확 증가를 했거든요. 1분기 때 12조 4천억에서 16조 4천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보면 2분기 때 크게 5조 4,685억으로 크게 확 증가를 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저평가 위치입니다. 저평가 위치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33.3%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조정을 받는다. 그것도 강한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또 매수 기회로 보이고요. 특히 이런 실적이 올해 피크가 된다면 사실 그건 걱정을 해야 되지만 올해 피크가 아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6월 달에
6월 달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나왔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5년 영업이익을 46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6조 PER 10배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은 460조 적정 주가인데 현재 SK 하이닉스 시총이 140조잖아요. 그러니까 460조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현재 140조에 비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어렵고 힘드시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렵고 힘드시고 밑에서부터 또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이 좀 줄어들었지만 SK 하이닉스는 보유 전략이고 또 없으신 분들은 이번엔 매수 기회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황으로 앞에 제가 업황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하고 또 업황하고 보면 지금 보게 되면 업황 YOY 2010년도 업황이 고점일 때 비해서 주가는 한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고요. 2013년도 업황이 고점일 때 비해서 주가는 한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위에는 SK 하이닉스 월봉이고 아래는 업황이니까요. 따라서 업황이 요번 2023년 10월 달에 저점을 씹었기 때문에 2년 상승을 하면 2025년 10월 달에 업황이 고점이고 거기서 1년 더 상승을 한다. 과거처럼 2026년 10월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업황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2년 이상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내년에 모건 스탠리 기준에 따라서 보면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도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저평가고 보조 지표도 과매도권으로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SK 하이닉스 그동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매수 기회로 보여지니까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특히 또 엔비디어,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어나 또 TSMC 보면 주로 AI 반도체 삼각동맹으로 좀 비슷하게 흔들리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엔비디어도 지금 흔들리지만 결국은 또 상승을 할 걸로 보고요. 지금 AI 혁명은 과거 IT 혁명과 거의 맞먹는 혁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면 IT 혁명 때 대장주가 시스코고 AI 혁명 때 대장주가 엔비디어니까 시스코하고 엔비디어하고 차트를 겹쳐서 보면 시스코는 엷은 색입니다. 강하게 갔고 엔비디어는 짙은 색인데 아직 IT 버블만큼 가려면 아직도 많이 상승을 해야 되고 특히 시스코 때하고 다르게 엔비디어는 폭발적인 실적을 가지고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보다는 더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또 내다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특히 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엔비디어가 AI 서버 90% 이상 시장을 점유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드웨어적으로도 보더라도 엔비디어 기술력으로 A100에서 H100 만드는데 2년, H100에서 블랙웰, 그러니까 B100이죠. B100 만드는데 2년. 그런데 그 다음 버전, 요번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버전 루비는 1년 만에 나오거든요.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달을 해가고 거기에 따라 뒤따라오는 AMD라든가 이런 쪽은 더 힘든 위치에 부딪히게 되고 또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주로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보면 오픈 소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대부분 오픈 소스가 이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된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다른 AMD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까지 본다면 엔비디아도 향후 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시장 점유를 하고 상승을 해갔다. 그러면 앞에 제가 SK 하이닉스 23년 상승을 한다 하고 또 맞아떨어질 확률도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달 반도체가 저점에서부터 요번에 고점까지 한 30% 상승을 했거든요. 즉 SK 하이닉스 비해서 상승폭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대신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매수 1위 종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고 또 삼성전자 또한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다시 8만 전자 언저리까지 왔지만 결국은 10만 전자, 12만 전자 넘어서 갈 겁니다. 따라서 좀 더 변동폭이 적고 안정적인 걸 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매수가 가능하고요. 또 그게 아니고 결국 나는 강한데 승부를 걸겠다 그러신 분들은 SK하이닉스. 어쨌든 이번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반드시 포트에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2, 3년 봤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상반기 반도체 장비주들은 차별화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중소형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반도체 장비주로 보면 장비주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패러다임이 조금 바뀔 걸로 보고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확 좋아지고 이런 측면에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본질적으로 보면 반도체 공정 중에 보면 지금은 HBM 역풍으로 후공정 기업들이 확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전공정 관련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면 안 움직였던 전공정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게 뭔지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실리콘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 웨이퍼 이걸 만드는 게 전공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 요 반도체 웨이퍼 바이든도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까지 만드는 게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하는 거다 보시면 되시고 이 웨이퍼를 가지고 잘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보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에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것은 대기업들이 외주를 준다, 패키징 업체들이 주로 한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전공정 같은 경우는 산화, 광각, 식각, 애쉬, 정착, 연마 요런 다양한 공정이 있고요. 사실 전공정 종목이 뭐다, 후공정 종목이 뭐다, 그건 또 바로 뒤에 제가 분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공정은 이렇게 있고 또 후공정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퍼를 절단하고 웨이프하고 또 기판하고 붙이는 또 밴딩 요게 후공정의 핵심인데 절단 밴딩을 하는 게 한미 반도체 핵심적인 걸 한미 반도체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워낙 강하게 갖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또 테스트가 중요하고 테스트 관련 업체들이 여러 테마에 엮이면서 크게 갖는 측면도 있고 후공정은 핸들러 뒤에 또 기타 PCB 패키징 요렇게 있고 요걸 종목별로 나누면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리하고 빠진 종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기반으로 전공정, 후공정 나누시고 전공정 중에 특히 요번 조정을 받고 또 기존에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전공정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주 원익 IPS, 워트에서 로체 시스템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 전공정 소재, 요거는 소재니까 소재는 솔브레인부터 한솔 아이원스까지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 후공정 같은 경우는 후공정 장비주,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정리가 돼 있고 후공정 패키징 업체, 그 다음 후공정 PC 기판, 후공정 소재 요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반도체도 요렇게 분류해서 보신다면 요 속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재 반도체 장비주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한미 반도체 월봉 차트입니다. 한미 반도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도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월봉상 음봉이 하나 나오고 옆으로 횡보를 꽤 했거든요.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또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7월 달에 강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후공정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는 한동안 오랜 기간 강하게 상승한 만큼 횡보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올 걸로 봅니다. 따라서 크게 상승한 반도체 후공정 쪽에 접근하는 시점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약했던 전공정 장비 중에 2023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흑자를 내는 기업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중에 또 구체적으로 본다면 테스라든가 유니셈,
한번 보시고, 유니셈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전공정 중에 뭐 가스 정화 장치라든가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정착 장비, 건식 식급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특히 테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작년에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좀 출렁했던 뭐 모멘텀을 탔던 종목이니까요. 또 삼성전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요 한 두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많이 조정받았으니까요. 뭐 관심을 받으시고 반등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2차전지 소재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가가 회복될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2차전지 업황버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히 2차전지 소재 대장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현 상황을 또 알아야지 우리가 또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할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업황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반기 업황입니다. 상반기 업황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것은 수출 데이터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입 현황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상반기 때 우리나라 수출이 정말 잘 됐거든요. 그렇지만 15개 섹터 중에 2차 전지 관련주가 21% 감소하면서 가장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업황이 성장 둔화가 되고 수출이 둔화되고 주가도 어려웠다. 상반기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대신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변화의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은 테슬라입니다. 역시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차트를 보면 지금 뭐 5월, 4월 말까지 보면 44%, 그러니까 올해 거의 상반기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고점까지 80%까지 확 상승을 했거든요. 테슬라 상승 전환이 됐다. 물론 상승을 했다고 해서 2차 전지 종목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상승을 한 어떤 계기들을 살펴보면 6월 26일 날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50억 달러 투자하면서 또 상황이 바뀌어갔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전기차에 투자하는 걸 보고 역시 미래는 지금은 성장이 둔화되지만 미래는 전기차로 가는갑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모멘텀이 붙고요. 이건 결국은 2차 전지 소재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상회가 됐던 점 합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결국 이건 하방 경직성을 만들 걸로 보고, 또 두 번째 직접적인 업황에서도 변화가 나오는데 그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양극재 수출 판매 가격입니다. 양극재 수출 판매 가격 그래프를 보면 2023년 3월 달 가장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줄기차게 하락을 하다가 올해 5월 달에 몇십 달러지만 반등, 정말 오래간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전기차가 강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크게 투자를 했는데 성장이 둔화되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는 단계까지 왔다. 이것도 보면 2차 전지 종목적으로 보면 하방 정직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걸로 보고요. 아직 업황은 도운 건 아니니까요. 업황이 돌 때 움직이는데 아직은 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할 만큼은 하락을 했다. 거기에 어떤 하방 경직성을 유지해 주는 데는 이런 득이 작용을 할 걸로 보고요. 또 여기에다가 또 하나 호재가 나왔죠. 호재는 다른 게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날 유럽 쪽에 LFP 배터리로 대량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 본다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요.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경쟁에서 중국이 주력으로 하던 LFP 배터리로 승부를 해서 최초로 큰 대량 수주를 했고, 또 폼팩터 같은 경우는 파우치 셀2팩이거든요. 요게 뭐냐고 하면 보통 파우치형에 들어갈 때 셀에 들어가고 셀이 모듈화해서 팩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듈 과정을 생략을 해서 셀에서
팩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바로 가면 모듈을 하는 만큼 부피가 적어지고 무게가 적어진다. 특히 이런 기술이 보급형차에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번에 보급형 59만 대분 수출 계약을 했다. 물론 당장 효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판매하는 시점이 내년 11월부터니까 아직은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수주를 했다.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유럽 시장에 수출을 했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요.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정말 치열하게 중국 시장하고 막 부딪히고 있거든요. 얼마나 치열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유럽 시장 배터리 점유율을 나타내는데 보면 2021년에 우리나라가 70.6%로 정말 크게 점유를 했습니다. 70.6%로. 하지만 올해 5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51%로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 22.6%에서 올해 5월까지 45%로 우리나라 특미까지 쫓아왔다. 그래서 이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LFP 배터리로 또 수주를 받았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에서 다시 어떤 배터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여기에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관세 리스크까지 또 있으니까 뭐 요번 수출의 하나의 계기로 또 유럽 시장을 늘어가는데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물론 지금까지 변화의 바람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기업들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변화의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성장이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겁니다. 둔화. 지금 보시면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연간 58%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죠. 그렇지만 올해 5월까지 보면 13% 성장입니다. 성장이 확 둔화가 됐거든요. 따라서 58%씩 성장하겠다고 보고 많이 투자를 하고 용량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13% 성장을 하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렇게 되고 또 업황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런 캐점이 지나가게 되면 성장 둔화가 지나가면 결국은 또다시 큰 폭의 대중화가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캐점이고요. 캐점을 한번 보게 되면 신제품이 나오고 초창기에 확 선각자나 혁신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대중화로 가기 전에 성장 둔화가 크게 한번 확 오는 거거든요. 이런 성장 둔화에 왔을 때 치열한 치킨 게임을 통해서 살아남은 기업이 결국 대중화가 왔을 때 그걸 다 독식을 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걸로 보고요. 특히 독식을 할 때 미국이나 북미 시장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것 또한 뭐 호재로 보고요. 그렇게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전기차 침투율을 보게 되면 작년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29%, 그 다음에 유럽은 약 20%, 북미 시장은 9%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대중화로 갔을 때 가장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이 북미 시장이고 이걸 보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북미 시장에 크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도 아직 유럽 시장도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대중화가 왔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과실을 크게 따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 와 있고요. 또 특히 그런 과실이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 주가는 조금은 다른 형태지만 폴리실리콘 때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에 만드는 주 원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폴리실리콘 처음 나왔을 때는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막 넘어갔거든요. 그때 OCI 홀딩스가 크게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횡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OCI 홀딩스 주가하고 폴리실리콘 가격 주가를 겹쳐놨는데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중화가 된다는 걸 매개로 OCI 홀딩스 주가는 더 크게 갔거든요. 특히 이때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중국 기업이 전 세계에 다 침투를 하면서 다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이 미국이 막아주고 있고 유럽도 치열한 경쟁을 하니까 이때보다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OCI 홀딩스가 대중화된다고 보고 뒤에 크게 상승했던 저거보다도 더 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은 타이밍을 맞춰서 한번 매수하려는 게 이런 어떤 대중화를 보고 뒤에 큰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지금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되냐? 그렇게 물으면 아직은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는 것은 다른 것보다 대장주, 2차 전지 대장주, 양극재 대장주인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전해액 대장주인 엔캠, 분리막 대장주인 WCP, 언극재 대장주인 대주전자재료, 월봉 차트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보게 되면 월봉 차트로 크게 상승을 후에 20개월 이평선 아래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전 폴리실리콘 때 보게 되면 OCI 홀딩스도 20개월 이평선 이하의 조정을 받고 이후에 횡보 후에 크게 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 조정은 받을 만큼 받았다. 특히 여기에서 양극재 가격이 하락을 멈추는 현상도 나오고 있으니까 가격은 받을 만큼 받았다. 대신 뭐가 남아있냐고 하면 아직도 실적이 턴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린다.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73억에서 올해 1분기 때 20억으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2분기에도 나올 걸로 보고요. 2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양극재 가격이 하락하고 또 판매량도 줄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작년 2분기에 비해서 확 줄었을 걸로 판단이 되니까 항상 이런 2차 전지 등 실적에 대한 경기 둔화에 따라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단 그래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일정 부분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실적 발표라는 게 한 8월 14일 되면 전체 실적 발표가 끝나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들은 실적도 아직 안 좋은데 뭐가 걸려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긋지긋한 공매도가 아직은 많이 쌓여 있거든요. 현재 보면 공매도 금지 때 공매도가 504만 주에서 현재까지 공매도가 435만 주 아직도 큰 물량의 공매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매도가 한 300만 주 의미 있게 훅 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저점이니까 아직은 시간을 좀 더 보고 아직은 업황이 턴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업황이 하락을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공매도는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고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 3분기, 4분기 가면서 매수 기회가 올 걸로 보이고 또 공격적이신 분들은 일단 가격은 저점 어느 정도 하락이 멈췄는 걸로 보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또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엔캠을 한번 볼게요. 엔캠은 사실 지난번에서도 제가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다.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보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49억이라는데 올해 1분기 118억 적자가 크게 나왔거든요.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전환 청구권 행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올 때 보통 고점을 형성을 한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에 비해서 5월 달에 비해서는 또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 7월 8일 날 또 전환 청구권이
276억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고요. 이 행사 때 보면 행사 가격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시입니다. 그것도 276억이. 근데 주당 보면 7만 원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주당 7만 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주가가 17만 원대입니다. 17만 원. 그러면 7만 원으로 주식 전환을 했다가 내 계좌에 들어오면 17만 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환 청구권으로 수익 낳는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큰 물량 전환사채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 요렇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강한 조정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다면 또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고요. 또 엔캠 같은 경우도 중기적으로 보면 20개월 이평선 아래까지 또 밀리고 또 횡보 조정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조금 아쉽지만 아직 엔캠은 접근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는 사실 언급재로서 급속충전 이슈를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지만 월봉 차트로 보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 위치입니다. 상승한 위치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2020년 월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2020년도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월봉상 음봉이 나올 때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또 횡보가 길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강하게 상승하다가 월봉상 조정을 받고는 2개월 이상 조정 나오면서 횡보를 겪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올해 연초에부터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7월 달에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강한 음봉. 따라서 그러면 최소한 2개월 이상 다음 달까지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난 뒤에 횡보 조정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따라서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이쪽도 8월 물론 2차 전지 섹터들은 항상 실적 시점에서는 실적 발표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 8월 달까지 또 지켜보시고요. 또 8월 달 오면 제가 또 전체적인 실적과 또 상황들 또 설명을 들으니까 당장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월봉상 보면 한 2달 정도 기본 조정이 나왔으니까 다음 달까지 눌릴 개연성이 크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WCP입니다. 분리막 중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엔캠 설명을 드리면 이들 종목은 대세 상승,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난 뒤에 조정을 받는 상황이지만 분리막은 아직 큰 상승이 나온 적은 없어요. 섹터적으로. 그러면 다음 섹터적으로 한번 상승을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이쪽도 보면 추세를 약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조정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이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WCP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보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60억에서 올해 1분기 6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대신 뭐가 크게 늘었냐고 하면 매출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750억에서 1224억으로 크게 늘었다. 매출액은 크게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적다. 이건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매 가격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면 매출액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다면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따라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100억 이상 넘어간다. 그렇다면 WCP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황하고 대장주 설명을 들었는데 대장주 관점은 이번 2분기 실적을 보자. 당장 조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설명드리고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2분기 끝나고는 에코프로 BM이나 WCP 실적이 잘 나온다면 분할 매수는 가능하고요. 그건 실적이 나올 때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2차 전지 대장주 업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관련해 대표님이 보실 때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중에서 소재주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4대 핵심 소재주들은 기회가 생길 거고 당장은 실적을 봐야 되고요. 하지만 실적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제가 판단했을 때 매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핵심 광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제가 핵심 광물 붉은색은 양극재 판매 가격인데 빼더라도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엷은 회색은 니켈, 그 다음에 노란색은 타탄 리튬 가격인데 보면 핵심 광물들이 확 상승을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잡고 바닥을 잡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직은 바닥이 나온 건 아닙니다. 바닥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핵심 광물은 내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IRA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중국산 제품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중국산 제품이 못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광물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랐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검은색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폴리실리콘 가격이라고요. 또 짙은 노란색은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거의 중국이 폴리실리콘 가격을 좌우지우지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겹쳐서 움직이다가 붉은색으로 표시됐던 지점부터 가격 차이가 확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붉은색이 뭐냐고 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확 때릴 때입니다. 관세를 그러니까 중국산 폴리실리콘 쓰지 마 이런 개념처럼 관세를 확 때렸거든요. 그때 보게 되면 중국 제품보다는 중국을 제외한 제품이 프리미엄 가격이 붙었거든요. 중국산 제품보다. 이 프리미엄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붙었거든요. 이처럼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2차 전지에 중국 제품 쓰지 마.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 가격이 붙고 상승을 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핵심 광물 관련주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금 핵심 광물 그러면 가장 대장주는 역시 포스코 홀딩스지. 포스코 홀딩스인데 포스코 홀딩스도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매수를 해놓으신다면 내년 후내년 지나면 충분히 70만 원 넘어 전고점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고요. 특히 내년부터 중국산 광물 못 쓰는 시점부터는 좀 더 강한 매기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월봉 차트입니다. 보면 월봉 차트로도 20개월 이동평균선 이하로 조정받을 만큼 조정을 받은 위치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2조 원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죠. 자사주 소각은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하니까요. 내년까지 자사주 소각이 일어날 걸로 보고요. 여기에다가 2차 소재 고도화 전략에 따라서 2026년까지 2차 소재 매출에 11조 원 달성을 하겠다. 또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리튬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9만 6천 톤, 니켈이 4만 8천 톤, 양극재가 39만 5천 톤 이렇게 나올 거로 보면 특히 니켈이나 리튬 이런 제품 핵심적인 거죠. 2차 전지 핵심 광물 쪽이니까 호재로 잘 될 걸로 보고 또 여기에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룹 시가총액을 한 3배 가까이 띄우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들은 핵심 광물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또 기업 가치 제고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조정이 받을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따라서 올해 이번 달 다음 달 분할 매수로 계속 해놓으시면 2023년 고점은 내년 후내년 본다면 충분히 돌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탑픽으로는 핵심 광물 쪽에 보시도록 하고요. 또 다른 2차 전지 섹터에서 7월 2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이 LFP 배터리 큰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관련주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관련주들 한 2종목 봤는데 큰 변화를 아직은 주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모멘텀이 나왔지만 관련주들은 아직은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지만 2종목 정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탑머티리얼즈입니다. 탑머티리얼즈인데 차트를 보게 되면 횡보박스권 5만 원대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특히 7월 2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대량으로 유럽 쪽에서 LFP 배터리 수주했다. 이때 한 1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호재급이면 상한가 넘어가고 해야지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건데 상승폭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했고요. 약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공급하는 시점이 내년 11월부터가 계약이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PNT입니다. PNT는 차트상으로는 뭐 상봉을 그리고 밀리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월봉 차트상. 또 그리고 7월 2일 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85%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배터리 관련해서 모멘텀 받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접근하기가 만만한 종목은 없고요. 특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내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판매 계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메모를 해놨다가 내년 한 5월 정도 이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내년 5월 정도쯤 되면 아무도 LFP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관련 주가들 바닥에서부터 슬금슬금 움직이는 시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주가라는 게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 공급 계약이 내년 11월부터고 그러면 체크를 했다가 한 5월 정도에 LFP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공급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은 중국 기업들하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유해야지만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프리미엄을 붙고 더 상승을 하는데 조금 밀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나타내는 건데 2차 전지 점유율을 나타내는데 보면 작년까지금 보면 중국의 CATL, 캐틀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 이것은 중국을 제외한 점유율입니다. 27.3%로 동일했습니다. 동일했지만 공동 1위랐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5.6%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점유율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들이 사실 치고 나갔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줄어들 때는 주가가 반영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중국 기업들, 작은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셀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관망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은 고평가지만 반등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었어. 조금 아쉽지만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쪽에서 보면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4680 원통형 배터리인데 원통형 배터리 보면 7월 달에 또 뉴스 하나 또 호재급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그 뉴스는 7월 17일 날 중국 매체인 레이트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가 2023년 출시된 사이버 트럭 여기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배터리 시설 쪽도 중국 걸 채택을 했고 그렇게 되면 또 중국향 또 4680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중국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자체 중국하고 대중 무역 분쟁 이런 영향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하반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에 4680 배터리 공급을 한다.
이런 어떤 발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뭐 하반기부터 한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으니까 하반기에 가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공급 모멘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8월이잖아요. 8월에 또 국내 오창 공장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진짜 본격적인 생산을 할 거다. 요렇게 됐기 때문에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보여지고 관련 종목은 요렇게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4680 원통형 배터리 예상 공급망 쪽에 보면 일단 니켈 도금 같은 경우는 TCC 스틸, 그 다음에 캔케이스 같은 경우는 동원 시스템, 검사 장비는 이노메트리,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LNF나 엔킴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보면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소재는 워낙 큰 시장이니까 4680이 큰 시장은 아니라서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 조금 중소형주 쪽에서 본다면 시가총액이 그래도 약간 있지만 캔케이스 쪽의 동원 시스템 요거는 아직 제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보면 TCC 스틸도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PER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200배가 넘어가니까 너무 좀 높은 측면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캔케이스 쪽인 동원 시스템즈는 PER도 한 19배면 적정 정도니까 동원 시스템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보이고요. 물론 이쪽도 2분기 실적이 곧 또 8월 14일까지 발표가 되면서 실적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또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그래도 동원 시스템즈가 가장 4680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케이스를 보면 또 최근 뉴스 나온 걸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보면 지금 전기차 대중화가 될 때 가장 크게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원하느냐 리저 조사를 했거든요. 요거는 딜로이트가 2022년부터 2024년 매년 조사를 해왔고요. 요 조사를 보게 되면 가장 원하는 거 2024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속충전, 그 다음 독일은 주행거리, 미국은 고속충전, 일본도 고속충전, 그 다음 중국도 고속충전. 즉 고속충전을 가장 대중화해야 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설문조사가 됐거든요. 그건 당연하겠죠. 보면 기존까지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꽤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일반 디젤 같은 경우는 주유하는데 시간이 몇 분 안 걸리잖아요. 대신 충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고속충전 쪽에 니즈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결국 고속충전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거다. 향후 가장 큰 니즈 쪽이니까 또 발달이라든가 또 이슈가 탈 수 있으니까 이런 고속충전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보면 제가 이제 탑픽으로 보는 게 지금 SK하이닉스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SK하이닉스 비중을 가장 높이는 한 30% 탑픽. 요거는 크게 보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비중을 한 30%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 중에 탑픽은 SK하이닉스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번 평상시 SK하이닉스 또 너무 상승을 해서 관심 가지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SK하이닉스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폭발적인 또 영업이익까지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반도체 사이클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으니까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동차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이고 상반기에 수출은 역대 최고로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연말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이라는 이슈가 곧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슈도 큰 장점이다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자동차 그 다음 현대차지요. 현대차도 20% 정도.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 한 20%. 요 포스코 홀딩스는 또 내년부터 중국
핵심 광물이 미국 IRA 법안에 따라 사용을 못한다. 요런 모멘텀들 받고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형주들은 이렇게 7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한 두 종목 정도 한 30%로 한 15%, 15%두 종목 정도 매수. 그래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밸런스를 맞추고요.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업황도 중요하고 외국의 수급은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실적도 중요하고 다양하게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모멘텀인데 돈이 움직이는 종목, 큰 돈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큰 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보면 최대 주주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장내 매수를 엄청 한다. 이런 종목 또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되는 가액과 주가가 비슷하다. 이런 종목 또는 막 수주를 했다는 공시를 막 내고 있다. 공시를 막 내는데 아직은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든가 이렇게 뭔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안 움직이는 종목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찾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공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하나하나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처음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셔서 이런 공시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 보면 대형주 70%,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대형주는 이렇게 압축을 하고요. 그 다음 중소형주 30%, 두 종목 정도 압축, 이렇게 구성하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네, 지금은 시장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요 고비, 정말 어려운 요 고비만 지나가면 미국의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로 가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내년, 후내년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힘들 내시고요.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조정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